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입니다. 월간 형아쌤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4월 당신 안에 우주가 잠들어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표지를 보면 알겠지만, 도대체 이게 심리 상담사가 다룰 만한 강의 주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주제에 이런 주제를?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예전부터 다루고 싶은 주제였으나 못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큰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고요. 네, 그 공지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든 마감은 해야겠기에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책 보여줘야 돼. 여기 있는 이 비키스토리라는 이 책을 제가 몇 번을 팠는지 몰라요. 진짜 한 5번, 6번 읽은 것 같아요. 와,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굉장히 또 즐겁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강의입니다. 과학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8월에 다뤘던 내용들에 굉장히 연결이 되는 강의예요. 제 월간 형아쌤 맨 처음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단 심리학이라고 해서 그 내 탓, 남 탓, 남덕, 내덕 이 4가지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덕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12월에 되게 짤막하게 막바지에만 설명했었고 8월에도 그냥 기본적인 정의, 개념 이런 것만 알려줬지 이 개념을 도대체 왜 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초월심리나 이런 거에서 얘기하게 되었는지 근거는 부족했단 말이죠. 자, 그 근거를 보충해주는 그런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소리를 막 질러주셨으니까요. 저도 즐겁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강의에는 제가 추천하는 꽤나 많은 책과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꼭 봐주셨으면 하는 강의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1분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저 따위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와 그리고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어서 제가 굉장히 즐겨 보는데요. 요즘 영상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제가 2020년 12월에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표절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내용하고 완전 같은 내용이 거기에서 소개가 되는 거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와, 이야, 이거를 내가 아닌 다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타이밍을 노려야지. 나 역시도 좀 더 노력해가지고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충하겠어. 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당신 안에 우주가 잠들어 있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는 당신 그리고 우주 이 2가지 키워드입니다. 이 강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으로 가는 강의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는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걸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준비물 있습니다. 자, 종이랑 펜 가지고 오세요. 종이랑 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옆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필기할 수 있는 뭐 키보드라든가 뭐 아니면 종이라든가 뭐라든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시킬 거예요. 자, 챙겼나요? 그럼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요. 당장 떠오르는 마음의 흐름에 주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봐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A씨가 B씨를 때렸습니다. 자, 이 문장을 봐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A랑 B 중에 누가 잘못했나요?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A씨랑 B씨가 있는데 A씨가 B씨를 때렸습니다. 자, 누가 잘못했나요? 누가 나쁜 놈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분명 이렇게까지 질문하면은 분명 A씨가 나쁜 놈인 게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당장 그냥 이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떠오른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사고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됐죠? 두 번째 문장 갑니다. A씨가 B씨를 때렸다. 자, B는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으려던 강도였다. 라는 문장까지가 왔습니다. 자, 강도였던 B가 누군가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것을 본 A씨가 B씨를 때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치 판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까지 같이 가도록 하죠. A씨가 B씨를 때렸다. B는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으려던 강도였다. A에게 심하게 맞은 B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자, B가 강도이기는 한데요. A씨가 굉장히 세게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B씨는 거기에서 맞다가 결국에는 숨지기까지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요? 자, 강도 vs 살인. 게다가 자기 돈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돈을 뺏으려던 강도였는데 자, 여러분들 마음 흐름 또 같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A씨가 B씨를 때렸다. B는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으려던 강도였다. A에게 심하게 맞아 B는 숨지고 말았다. 사실 B는 A의 딸을 예전에 성폭행한 적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분명 여기저기로 옮겨갔을 겁니다. 휘적 휙 하면서 마음이 옮겨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서 예전의 스크립트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그 스크립트 다음에 그냥 새로운 스크립트를 붙였을 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그대로인데요. 점점 이 행동의 맥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해석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누군가를 올곧이 이해를 한다는 거는요, 그 행동의 의미를 문맥상에서 이해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고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파악의 근거로 여러 가지 행동 근거들을 쓰기 시작을 하죠. 언어적인 것도 비언어적인 것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정보가 주어지니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또 달라지고 하나의 정보가 또 추가되니까 또 이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쪽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맥락을 파악하는 걸 겁니다. 그 사람의 문맥을 이해하는 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그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해의 선상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지웅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상이고 테드 영상인데요. 그건 바로 로버트 사폴스키라는 분이 그 테드에서 찍었던 The Biology of Our Best and Worst Selves라는 영상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의 이 생물학적 반응, 우리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의 생물학적인 반응,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꽤나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저랑 같이 좀 곱씹으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과제는 바로 행동에서 문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척 어렵죠. 허나 하나 분명한 것은 뇌 속 특정 부분이나 호르몬 유전자 또는 어린 시절 경험 혹은 진화 메커니즘이 모든 걸 설명할 거라 본다면 우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로버트 사폴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또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딱 보고 아하, 나 이제 너 알았어. 난 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어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뇌의 신경학적인 반응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모두 안다고, 이 사람의 존재를 파악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진화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보고 이 개체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할 수 있는가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문맥을 이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모든 행동은 여러 단계의 동기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시위와 폭력,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불안한 상태에 낯선이가 달려옵니다. 두려운 것인지, 위협하는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손에는 권총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 낯선 사람이 당신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겁에 질려 방아쇠를 당깁니다. 알고 보니 그의 손에 있던 것은 권총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생물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행동을 일으킨 요인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이 행동을 초래했나요? 자, 이와 같은 여러 질문들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시위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굉장히 어지러운 공간에서 일어났던 총 격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총을 격발하기 전에 이 사람의 문맥을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것을 저희는 편도체라는 뇌의 영역으로 인도를 합니다. 폭력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방아쇠를 당기게끔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촉발합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이 편도체의 활동성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런데요, 편도체의 활동성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되짚어 봐야 됩니다. 편도체에 영향을 주기 몇 초, 몇 분 전에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 시위하는 소리, 모든 게 관련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고요. 긴장도 컸겠죠. 하지만 그에 더해 당신이 핸드폰을 총이라고 오해했을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낯선 사람이 남성이고 만약에 덩치가 크고 다른 인종이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요. 더 나아가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약 배가 고팠다면, 또는 만약 피곤했다면 뇌의 전두피질은 잘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뇌의 그 부분, 전두피질은요, 편도체에 제대로 도달해서 야, 지금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거 권총인 게 확실해? 라고 묻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전두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 권총을 격발하기 전까지의 충동을 막지 못했다는 거겠죠. 직전뿐만 아니라 몇 초, 몇 분의 환경 역시도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 멀리 되짚어 봐야 됩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가량을요. 이 과정을 밟으며 호르몬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은 성별에 상관없이 만약 혈액 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했다면 당신이 중립적인 표정을 보고도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네?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있네? 하면서 위협적으로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높아지고 당신의 편도체가 더욱 활동적이 될 것이며 당신의 전두피질은 더욱 느려지겠죠. 자, 그러면 몇 주에서 몇 달 전까지 돌아가 볼까요? 이것도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드디어 신경 가소성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뇌가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 지난 몇 달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가득 차 있었다면 당신의 편도체가 더욱 팽창했을 거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까지 굉장히 행복한 상태에서 있었던 사람과 몇 달 동안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막 그 쏟아 부어지고 아니면 막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내 이 편도체가 팽창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맥락은 이렇게 몇 주에서 몇 달 전까지도 돌아가야겠네요. 자, 뉴런은 더욱 흥분하게 됐을 거고 전두피질은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 1초 사이 생긴 일과 연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몇 달 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몇 년 더 되짚어 봐야 돼요. 가령 청소년기를 보자고요. 청소년기 뇌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뇌의 모든 부분이 풀가동되지만 전두피질은 제외가 돼요. 전두피질은 절반 정도만 완성이 됩니다. 왜냐? 전두피질이 최종 완성되는 건 25살 정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자,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에 환경과 경험이 어떠했느냐, 이거는 전두피질의 완성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할 것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요, 여기에서 우린 더 짚어봐야 돼요. 어린 시절과 태아기, 모든 가능한 다양한 버전을 다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명백하게 그때가 뇌를 형성하는 시기로 중요하잖아요. 자, 그에 더해서 그 시기의 경험은 후생적인 변화를 생성합니다. 영구적인데,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유전자를 영구 활성시켜가지고 다른 것들을 꺼버리기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태아기 때, 당신이 어머니에게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언제나 많았어요.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이 되었다고 한다면은요, 당신의 성인기 편도체를 더 활성된 형태로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있었던 태아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이 편도체가 더 쉽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머니의 모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면 더더욱 어른이 되었던 그 1분, 1초 그 사이 때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1초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비대한가요? 우리가 이거를 다 알 수 있나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몇 세기를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아주 더 돌이켜가지고요, 당신이 그저 태어났을 유전자 집합체였을 때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 유전자는 이 모든 것에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전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건데, 유전자가 다른 환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긴 합니다. 자, 명백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MAO-A라는 유전자 변형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가진 상태라면요, 반사회적인 폭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반사회적인 폭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어린 시절에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한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MAO-A라는 유전자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평생 동안 나에게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나는 반사회적인 폭력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거죠. 유전자랑 환경은 상호작용하면서 당신이 방아쇠를 당기기 1초 전 일어나는 일들을 평생의 유전자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반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몇 세기 거슬러 보죠.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조상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조상이 유목하는 목축민이었다 한다면요, 그들이 목축민으로서 사막이나 초원에 살면서 낙타, 소, 염소무리와 살았겠죠. 그러면 그들은 체면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낼 공산이 높습니다. 반면 전사계층을 형성하고 보복성 폭력, 시족 간의 복수를 하는 그런 종족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 세기가 지난 수세기 후에 여러분이 자라면서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에 또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우린 여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왜냐? 유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함축적으로는 유전자 진화를 말하는 건데요. 가령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다른 영장류 간의 패턴입니다. 즉 몇몇 종은 극도로 낮은 공격성을 갖고 진화했는데 다른 종들은 그 반대거든요. 그 사이에서 인간이 존재하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종족이자 특정 방향으로 갈 잠재력을 가진 종족인지, 아니면 나는 얌전한 종족이었는지, 이 유전자 변형, 유전자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들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난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알아. 라는 이야기를 이 이후에는 정말 참아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의 지금 1초 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수백만 년 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당신이 행동을 당신이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이 끔찍하든 경이로운 것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그 사이의 행동이든지 그걸 이해하려면 당신은 이 다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1초 전부터 수백만 년 전까지 그 모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결론을 짓고 계신가요? 이상 이 로버트 사폴스키가 테드에서 얘기를 했었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물어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좀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의 지금 느낌적인 느낌만 맞게끔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게슈탈트적 접근이나 사이코드라마적 접근 이런 건 여기 지금 당장에 무엇이 있는지에 집중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두체에 영향을 주기 몇 초, 몇 분 전의 환경도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 아니면 어떤 행동의 수정, 또는 여성주의적인 접근, 즉 문화, 아니면 그 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접근 등등도 우리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러니 몇 시간, 며칠가량의 호르몬의 상태를 짚어보기 위해서 신경과학적인 접근을 하거나 임상, 심리적인 접근 등도 우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해가지고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 몇 달 전까지 돌아가가지고 생각까지 봅시다. 인지정서행동적 접근, 현실치료적 접근, 동기강화적 접근 등등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린 몇 년을 더 짚어보죠. 자, 청소년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개인심리학적 접근이고요. 어린 시절, 태아기 등등을 위해서 정신분석적 접근을 하거나 발달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거나 가족 치료적인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뒤를 돌이켜봐서 분석 심리학적 접근을 하거나 가족 세우기적 접근 등도 시도를 하죠. 근데 우리는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린 영성치료적 접근이나 진화 심리학적인 접근 등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직장, 이 학문, 이 영역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다. 이거를 알면은 당신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냐는 소리입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저 삶의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 인류가 알 수 있는 최초의 순간부터 짚어보면서 그저 안목을 넓혀보자는 거예요. 이 시도를 하기 위한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게 될 빅 히스토리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인트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압도시키는 인트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뇌를 깨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들이 들고 있는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 정도를 채팅창에다가 지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요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한 가지라도 남게끔 하는 좀 그러니까 인지학습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 돼가지고 예전에 내가 아까 전에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했었지? 아까 전에 무슨 소리 들었었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지금 제가 했던 말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네, 그런 것들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압도되는 내용이에요. 저 로버츠 사폴즈키의 이 강의 정말 좋아합니다. 예리님, 문맥을 알면 해석이 달라진다. 아무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문맥을 계속해서 알 뿐이에요. 네. 뭔가 심오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기분이다.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아유, 저 근데 좀 긴장했나봐요. 저 긴장하면 코가 간지러지거든요. 네, 지금 코가 굉장히 간지러. 이러지마. 되게 코 파는 것 같단 말이야. 나중에 강의로 보면은 동영상으로 보면 제가 되게 계속 코 파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채팅창에 써주거나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종이에다 적거나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비로소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보화님, 맥락 속의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빅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빅 히스토리에서는 이 우주가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데에 아주 커다랬던 8가지의 변환점, 전환점, 임계 국면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하면 여러분들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큰 것과 작은 것, 우주의 기원과 함께 나라는 하나의 존재에 대한 기원을 같이 다룰 거거든요. 그 맥락마다 임계국면과 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계국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 나의 기원도 적을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필기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요. 동시에 나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너무 좀 다르지 않나요? 생뚱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가 통할 거기 때문이죠. 자그마한 당신의 인간국면과 이 거대한 당신의 존재의 의미, 우주의 의미를 함께 보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이자 전체이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목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